가라비토. 300명 이상의 희생자와 비인간적인 고문 방법을 사용한 루이스 알프레도 가라비토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룰 뻔했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잔인한 연쇄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걸어다녔습니다. 성경을 팔에 끼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신뢰를 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사제, 행상인 또는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든지요. 취약한 아이들. 그는 일자리 약속으로 그들을 속이고 신뢰를 얻어 외딴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나마 나은 경우 그들을 술에 취하게 하고 성폭행하며 산성으로 불에 태웠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리병으로 몇 주간 고문한 후 목을 베었습니다. 가끔 그는 희생자의 생식기를 자르고 그것을 그들의 입에 넣어 사디스트적인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각 범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날짜, 이름, 지도, 옷 조각들, 그의 죽음의 일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지만 당국은 그것들을 무장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아나 빈곤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한 사람이 그 잔혹한 일을 저질렀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 가라비토는 시신을 얕은 무덤에 묻었지만 많은 경우 동물들이 시신을 먹도록 야외에 두곤 했다. 1999년 깨진 안경, 술병, 손으로 쓴 메모가 인간의 유해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탈출에 성공했고 자신을 학대하려던 남자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빌라비센쇼의 한 배에서 위스키를 마시다가 체포되었고 모든 것을 비인간적인 냉정함으로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게 시체를 묻은 곳을 표시한 지도를 보여주었고 경찰은 60개 지역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그는 1850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협조 덕분에 형량이 22년으로 줄어들었다. 그가 감옥에서 이미 사망했지만 원래 형벌이 그에게 석방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국가 전체에 대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알버트 피시는 매우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뚤어진 사고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며 먹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대했지만 그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는 그레이스 버드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레이스는 이 친절한 노인이 파티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겨우 10살이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부모는 그들을 파괴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줄무늬 늑대 인간으로 서명한 알버트는 그에게 딸을 어떻게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어 양파와 순무가 들어간 스튜로 요리했는지 자세히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거의 문학적이어서 마치 요리법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 편지를 사용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이 약해 보이는 이 노인은 골반에 바늘을 꽂고 못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통에서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와 인터뷰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절대적으로 끔찍한 약한 노인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100건이 넘는 학대와 적어도 15건의 살인을 자백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후회도 뉘우침도 없이. 사실 그는 웃고 있었다. 싱싱교도소에서 그는 전기의자에서 3번의 충격을 견디며 심지어 의자도 괴물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게리 리드웨이. 1980년대에 그를 봤다면 아마 전형적인 미국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플란넬 셔츠에 트럭 공장 노동자, 결혼했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게리 리즈웨이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취미처럼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확인된 살인 49건과 관련이 있으며 본인은 70명 이상의 여성을 죽였다고 인정했다. 대부분 젊은 성노동자들로 그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죽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외모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후 진정한 의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차에 타면 자신의 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리즈웨이는 시신을 남긴 곳으로 돌아가 네크로필리아 행위를 했습니다. 다른 시신들은 가지, 물고기 또는 상징적으로 배치된 물건들로 장식되었습니다. 마치 리즈웨이가 희생자들과 함께 이상한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의 가정생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회는 그를 존경받는 회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러 차례 그를 신문했지만 당시의 법의학 분석으로는 그를 범죄와 명확히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용의자 목록에 있었지만 손댈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기술은 게임의 법칙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DNA 증거가 그를 4명의 피해자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리지 웨이는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피하는 대가로 모든 살인을 자백하기로 검찰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요원들을 시신을 버린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향수나 그녀들을 어떻게 두고 갔는지 같은 사소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곤 했어요. 그 이중생활처럼 대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공원에서 조깅하듯 여성들을 살해하러 나가고 동시에 시체를 섬뜩한 수집품처럼 모았던 한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무기징역을 살고 있으며 가석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건은 FBI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희생자 수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그의 능력이 더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괴물이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대낮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버트 픽턴. 캐나다 포트 쿠키틀람의 진흙탕 땅에는 모든 것이 진흙으로 덮인 농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곳이 겉보기에 시골적이고 무해한 장소였지만 나라의 범죄 역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 중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로버트 윌리 픽턴이라는 은둔하고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픽턴은 취약한 여성들, 주로 매춘부와 중독된 사람들을 그의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거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피아노 줄로 목을 졸라 질식시킨 후에 시신을 매우 공격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어떤 희생자들은 돼지의 잔해와 함께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른 희생자들은 거름과 동물뼈 사이에 묻혔으며 몇몇 경우에는 그들의 유해가 가공된 고기에 섞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픽톤은 결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대규모 보건 조사를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로버트에게 상황이 꼬인 것은 2002년이었는데 한 경찰이 그의 방에서 실종된 여성의 흡입기를 발견했을 때였다. 이후 발굴 작업에서 해당 부지에서 33명의 여성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픽트는 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49명을 죽였습니다. 50명에 도달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 붙잡혔습니다. 또한 손과 발이 있는 양동이, 돼지 갈비 옆 냉동고에 있는 사람 2개골,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여성들의 개인 소지품 수십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2007년 6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재판은 절차적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픽턴이 혼자 행동하지 않고 강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불안하고 무겁다고 말합니다. 페드로 로페즈. 겉으로 보기엔 무해해 보였다. 시골 시장에서 친절하게도 가난한 소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페드로 알론소 로페즈가 숨기고 있었던 것은 무서운 숫자였다.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에서 320명 이상의 소녀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소수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의 사건은 그의 범죄만큼이나 불안한 실종으로 끝났다. 안데스의 괴물로 불렸던 이 사이코패스는 희생자들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일 뿐만 아니라 시신을 얕은 구덩이에 묻기 전에 꼭 끌어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섭고 기괴한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끔찍하게 침착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했지만 잔인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돈, 음식 또는 도움을 약속하며 원주민 소녀들의 신뢰를 얻으며 가난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고립된 후에는 그들을 외딴 곳으로 데려가 그의 사디즘을 펼쳤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의 집착적인 숫자 세기였다. 가라비토는 일기를 쓰는 동안 페드로 로페즈는 각 살인을 기억했습니다. 장소, 얼굴,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 그의 마음은 공포의 기록 보관소였다. 1980년 에콰도르에서의 홍수가 여러 시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시장을 자주 찾던 친절한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그를 체포했을 때 그는 즉시 110건의 범죄를 자백했으나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흥분했다. 당국은 그를 협조적이고 조사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런 사람이 나온 지 불과 16년 후였습니다. 그는 1998년에 석방되었고 그 이후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어서 다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의 가능한 석방은 20년이 넘게 지난 후에도 대륙 전체에 악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데이비드 파커레이. 공포가 소리를 가진다면 그것은 깨어난 피해자들에게 데이비드 파커레이가 들어준 오디오 테이프 소리일 것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어떻게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결국 쓰레기처럼 버릴지 설명했습니다. 이 포식자는 뉴멕시코의 도살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외딴 이동식 주택에 공포의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도르래 족쇄 도살용 갈고리와 발전기에 연결된 진동기로 가득 찬 트레일러였습니다. 1996년과 1999년 사이에 그는 60명 이상의 여성들을 납치했지만 확인된 희생자는 단지 5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약물로 기절시키고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문 세션에 복종시켰으며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위해 모든 것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그의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가 실증이 나면 치명적인 주사를 놓거나 아직 살아있는 채로 엘리펀트 뷰트 호수에 던져버렸다. 그러면 물고기와 거북이가 흔적을 없앴다. 그의 공포 제국은 한 희생자인 신시아 비즐이 3일간의 고문 끝에 탈출하면서 무너졌다. 알버커키의 공원에서 반쯤 벗겨진 채 사슬에 묶여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남성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재산을 수색했을 때 그들은 고문 도구, 홈 비디오 및 레이가 각 범죄를 정확하게 기록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는 3건의 납치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2002년에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츠토무 미야자키, 일명 오타쿠 살인마. 문화에 대한 집착을 가장 어두운 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손을 잘 붙이지 못하는 기형을 가진 내성적이고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부터 1989년 사이에 그는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 4에서 7세 사이에 4명의 소녀를 납치하고 절단한 후 영화에 저주받은 장면인 것처럼 공개 장소에 시신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사건 후에 남은 잔해로 의식을 행했다는 점이다. 피를 마시고 손톱을 트로피로 뜯어내며 신체 일부를 보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게 고양이 남자라고 서명된 편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뼈와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아파트를 급습했을 때 발견한 것은 불안 그 자체였다. 6,000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의 애니메이션, 극한 공포 영화, 개인 녹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그가 만화 스타일로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묘사한 일기들도 있었다. 그의 변명은 더욱 소름 끼쳤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 때문에 소녀들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범죄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2008년에야 처형되었다. 로드니 알칼라. 1978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인기 프로그램인 데이팅 게임에서 웃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농담을 하고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데이트에서 승리했지만 제작진은 그를 불쾌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로드니 알칼라로 그의 기록은 소름 끼치게 합니다. 적어도 8명의 여성이 살해당했으며 130명이 넘을 것이라고 의심됩니다. 알칼라는 그의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이용해 희생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해변이나 공원에서 여성들에게 다가가 무료 사진 세션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임시 스튜디오에 도착하면 그들을 약물에 취하게 하고 공격하고 가능한 한 고통을 연장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그 과정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금고 안에는 보석, 속옷, 그리고 10만 장이 넘는 사진들이 있었으며 많은 사진은 여성과 청소년들이 불안한 자세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몇몇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다른 몇몇은 이미 생명이 없는 것 같았다. FBI는 여전히 그 피해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그의 시작은 12살 소녀 로빈 샘소가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여러 목격자들이 알칼라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조사는 그를 범죄에 연결시켰고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알칼라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3인칭으로 말하고 판사와 논쟁을 벌이며 일관성 없는 질문을 하여 극도의 자기애를 드러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수년간 항소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십 또는 수백 건의 범죄 비밀을 간직한 채 2021년 교도소에서 자연사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진 일부가 여전히 신원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의를 기다리고 있는 익명의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나톨리 슬리브코. 소련에서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젊은 탐험가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소풍을 조직하고 규율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모와 당국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모범적인 이미지 뒤에는 청소년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뒤틀린 집착이 숨겨져 있었다. 1964년과 1985년 사이에 슬리브코는 최소한 13세에서 17세 사이에 소년 7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소름 끼치도록 정교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국가 텔레비전의 생존 실험이나 의학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받아들이면 나는 그들을 나무에 묶고 천천히 질식시키면서 촬영한 후 다큐멘터리처럼 테이프를 편집했습니다. 장면들은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죽기 전에 부분적으로 소생되었으며 모두 그들의 공포스러운 표정을 녹화하고 프레임별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슬리브콘은 그의 아파트에 이 녹음을 저장하고 자신의 일기에 임상 설명을 쓰면서 강박적으로 재생했습니다. 수사는 1985년 소년 탐험가의 불타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슬리브콘은 그 소년이 휘발유로 놀고 있었다고 사고로 보고했지만 그 버전은 완전히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다. KGB는 그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36개의 필름 롤, 상세한 일지, 그리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각 범죄를 기록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비디오에서 피해자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밧줄을 조정하거나 카메라를 위치시키는 동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정확한 순간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진술에서 설명했습니다. 신문 동안 그는 저항 없이 자백했습니다. 그는 인간 공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에 뒤통수에 총을 맞고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의 음산한 유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테이프 중 일부는 여전히 법의학 증거로 보존되어 러시아의 범죄학 연구에 사용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범죄자가 비디오에 기록한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지원하려면 구독하고 이 다른 매우 흥미로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이는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